차가운 손끝이 내 손을 덮었다. 그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빨리 죽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눈꺼풀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또렷이 그 말을 잡아냈다. 기계음 삐 사이로 스며든 목소리. 그건 내가 15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의 것이었다. 뭐라고? 즉 뭐라고 했어? 움직이고 싶었다.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목도 팔도 손끝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정우의 손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 손길에는 애틋함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어떤 기다림,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기다림만이 남아있었다. 조금만 더. 곧 끝나.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옆 탁자에 놓인 가방을 챙기며 휴대폰을 꺼냈다. 소파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통화를 시작했다. 오늘도 그대로야. 응, 곧 정리할게.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정리라니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거지? 사업? 설마 그게 나라는 건가? 한정우가 밖으로 나갔다. 발걸음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고요 속에 홀로 남았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이미 울부짖고 있었다. 한정우, 당신이 뭘 하려는 거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이 닫힌 지 5분도 안 되어 다시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그 발소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가벼운 병원에서 자주 듣는 발걸음. 나에게 매일 오는 간호사였다. 문틈이 스르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오늘은 어때세요? 박수진 간호사예요.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박수진 간호사 매일 아침 대답도 없는 나에게 매일 인사를 건네는 그녀.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다. 윤예진 씨, 오늘도 별 변화 없으시네요. 수지는 혈압을 확인하고 링거를 점검했다. 그러다 문득 병실 밖 복도 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아직 그대로야. 응, 이번 주 안에 끝낼 거야. 보험금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지. 수진의 손이 멈췄다. 청진기를 잡은 채 귀가 그 목소리를 놓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병실 차트를 작성하러 올 때마다 마주치는 그 남자, 환자의 남편이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끝낼 거야라는 말과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수진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수진은 무심한 척 차트를 정리하고 나가려다 침대 위에 혜진과 눈이 마주쳤다. 분명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안의 눈동자는 또렷했다. 그 눈빛은 분명 말했다. 들었죠? 그 사람이 무슨 말했는지. 환자분이. 분명 듣고 있는 거죠. 수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15년 전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가 없어 절망할 때 한 여자가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내주었던 기억.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누워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병실 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반격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15년 전 혜진은 33세 나이에 정우와 결혼했다.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과 동시에 작은 카페를 시작했고 하루 12시간 넘게 함께 일했다. 그 시절 카페의 가장 든든한 직원 중 한 명이 박미자였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그녀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딸이 바로 지금 혜진 곁을 지키는 간호사 박수진이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박미자가 쓰러졌다. 병원 진단은 심각했고 수술비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박마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 했을 때 혜진은 은행에서 돈을 빼 박미자에게 건넸다. 미자 씨,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살아야죠. 아이도 있고, 이 돈 갚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둘 다 잘 되면 그때 갚아요. 그 수술로 박미자는 목숨을 건졌고 수지는 어린 마음에 엄마를 살린 은인을 평생 잊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카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5년 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공했다. 매출이 오르면서 정우는 외부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바빠졌다. 그러나 바쁨 속에서 그는 다른 길로도 발을 디뎠다. 1년 전 혜진은 우연히 정우의 휴대폰 속 사진을 보았다.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 아이를 안고 웃는 시어머니. 사진 속 배경은 모르는 집이었고 사진을 찍은 이는 분명 정우였다. 아이 누구지? 우리에겐 할인 하나뿐인데.
그날 밤 혜진은 거듭 물었다. 정우는 처음엔 얼버무렸지만 끝내 정세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젊고 세련됐으며 무엇보다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손자를 원했다. 그 욕망은 내 연녀의 존재를 눈감아주는 이유가 되었다. 정우는 혜진에게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렇게 쌓여온 균열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발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 지금의 모든 시작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외식하자. 오랜만에 당신이랑 분위기도 내고 싶고. 마치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듯한 미소였다. 그 미소가 너무 부드러워서 혜진은 잠시 의심을 거두었다. 테이블 위에는 혜진이 좋아하던 메뉴들로 차례로 놓여졌다. 와인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정우는 비운 잔에 부드럽게 와인을 채워주었다. 오늘 다 정리했어. 세아랑은 다 끝냈어. 그동안 당신 마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 말에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가 남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식사가 끝날 무렵 혜진은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둔해졌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지?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려졌다. 정우는 키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운전해. 나 어제 오늘 서류에 미팅, 회의까지 길게 했더니 좀 피곤해서. 와인도 좀 많이 마셨고. 당신은 거의 안 마셨잖아. 혜진은 아무 의심 없이 키를 받아들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졸음이 더욱 심해졌다. 혜진은 창문을 내려찬 바람을 들이마셨다. 속도를 조금 줄이려던 그때 전방에 느리게 가는 차량이 보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정우의 손이 불현듯 운전대에 얹혔다. 다음 찰나 그 손은 힘껏 운전석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는 도로를 이탈해 가드레일을 세게 들이받았다. 운전석 쪽이 찌그러지고 충격이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머리가 핸들에 부딪히는 순간 시야가 검게 물들었다.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혜진은 희미하게 들었다. 정우의 숨소리, 그리고 낮게 내뱉은 한마디. 이번엔 꼭 끝내줄게. 잘 가. 그날 밤 혜진은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아니,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몸은 단 한 뼘도 움직이지 않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부유하던 몸이 서서히 위로 끌려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이 번졌다. 눈꺼풀 너머로 스며든 빛은 차갑고 하얗고 숨이 막힐 만큼 낯설었다. 귀를 스치는 건 일정한 기계음이었다.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목을 지나 폐로 들어가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손끝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침대에 눌려 있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은 잠긴 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가 규칙적이었고 끌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다가왔다. 흰색 간호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목에 걸린 청진기. 명찰에는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링거줄을 확인하고 혈압기를 감아 측정했다. 손목을 살짝 들어올릴 때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로 향했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나를 들여다봤다. 보통 혼수 상태 환자의 눈은 힘이 없다. 하지만 내 눈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차이를 수진이 느꼈는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들리세요? 목이 타들어가듯 답답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대신 눈동자를 아주 조금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 미세한 반응에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괜찮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잠시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다. 그러자 그녀는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위에는 빨갛게 빛나는 동그란 버튼이 있었다. 그 버튼을 터치하자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수지는 그 휴대폰을 모니터와 산소 공급기 사이 잘 보이지 않는 틈에 밀어 넣었다. 혹시라도 누가 와서 이상한 말 하면 다 남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 곁에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 순간 가슴속에 묘한 안도감이 번졌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끝나. 그 목소리가, 그 숨소리가 내 머릿속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 이 방 어딘가에는 그 말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사냥은 시작된 것이다. 창밖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다. 바람이 불었는지 병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기계음과 섞여 묘하게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다. 오늘은 양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익숙하게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다. 여전히 그대로네. 그러다 그 순간이 왔다.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하나가 경련하듯 움직였다. 아니, 경련이 아니었다. 의지였다. 정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시선이 손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혜진의 얼굴로 향했다. 숨이 고르지 않게 빨라졌다. 지금 깨어난 거야? 그 말 속에는 놀람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숙여 혜진의 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단지 온 힘을 다해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우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휴대폰을 꺼내어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세아야, 들었지? 움직였어. 아니, 의사 말고. 괜히 살릴 생각할까봐. 이번 주에 끝내자. 보험금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어. 그 말 하나하나가 모니터 뒤에 숨겨진 작은 기계 안으로 흘러들었다. 빨갛게 깜빡이는 녹음 표시등이 조용히 진실을 삼키고 있었다. 정우는 통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침대 옆에 서서 혜진을 내려다봤다. 그 눈빛은 예전의 남편이 아닌 계산만 남은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그래, 더 서둘러라.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내 반드시 일어나 세상이 꼭 알게 해줄게. 정우가 병실을 나가자 복도 건너편에서 수진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을 힐끔 보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시선 속에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기색이 스쳤다. 깊은 어둠 속에서 부유하던 몸이 서서히 위로 끌려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이 번졌다. 그날 밤 혜진은 긴장된 숨을 삼키며 잠들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가 끝을 만들려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그 무기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하루 종일 창밖은 흐렸고 저녁이 되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병실 안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었다. 기계음과 빗소리가 묘하게 섞여 시간을 느리게 흘려보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트를 들고 링거를 점검하며 혈압을 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작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내 눈앞으로 보여주었다. 더욱 조심스럽고 주변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오늘 저랑 같이 나가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수진은 미세한 반응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주위를 한번 훑어본 뒤 몸을 숙여 속삭였다. 아까 복도에서 남편분이 의사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연명치료 중단, 이번 주 안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였어요. 숨이 막혔다. 정우가 결국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몸에 서늘한 한기가 파고들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수진은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이불 속에 작은 담요를 덮어 마치 혜진이 그대로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 위에 얇은 담요를 덮자 멀리서 보면 그대로 환자가 있는 모습이었다. 수진은 휠체어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혜진을 침대에서 옮겼다. 몸이 무겁고 경직돼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수진은 한 손으로 부드럽게 받쳐주며 다른 손으로 장비를 최소한만 챙겼다.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그 시간 간호 스테이션에는 교대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수진은 차트를 든 채 평온한 얼굴로 휠체어를 밀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1층 로비로 내려갔다. 비 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로비 구석의 비상문 옆에는 수진의 작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가요. 그녀는 휠체어를 차 옆으로 옮기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힘겹게 혜진을 안아 올려 조심스럽게 눕혔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담요를 덮어주자 마치 아픈 가족을 데리고 가는 듯 보였다. 차 문이 닫히고 수진이 운전석에 올랐다. 와이퍼가 빗물을 힘껏 밀어냈고
병원 건물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증거를 찾아야 하니 어디가 좋을까요? 위험하지만 일단 집으로 가볼 볼까요? 괜찮으세요? 혜진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한 곳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살던 집. 정우가 손도 대지 못한, 그러나 아직 비밀이 남아있을 그곳.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수지는 집이 어디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지 않았다. 마치 마음을 읽은 듯 차는 곧바로 그 방향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어두운 도로와 빗물이 번지는 가로등 불빛이 스쳐갔다. 그 순간 혜진은 처음으로 병원 밖 공기를 마셨다. 비에 젖은 냄새와 차가운 바람이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바깥 세상엔 정우와 정세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녀가 깨어난 사실을 모른다. 차창에 빗물이 연신 흘러내렸다. 수지는 운전대 위로 몸을 숙이고 조심스레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그녀가 이곳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병원에서 내 개인정보 파일을 몰래 확인했을 것이다. 그 정도 결심 없이 이런 일을 하긴 힘들다. 색빛 고층 건물들이 비 속에서 서 있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어둡고 습한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수지는 차를 기둥 뒤에 세웠다. 집 비밀번호 아세요? 나는 목을 열었지만 쉰 숨만 나왔다. 수진이 곁으로 다가와 휠체어 발판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럼 방향으로 알려주세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나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왼쪽, 위, 오른쪽. 수진이 한 자리씩 누를 때마다 맞으면 눈을 한번 깜빡였다. 틀리면 깜빡이지 않았다. 6번의 깜빡임 끝에 B-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집 안은 고요했다.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수지는 휠체어를 밀어 거실로 들어왔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스며들었고 그 소리가 방 안 공기까지 눅눅하게 적셨다. 나는 목을 돌려 거실 한쪽 책상을 가리켰다. 거기엔 정우의 업무용 컴퓨터가 있었다. 수진이 앉아 전원을 켜자 화면이 부팅됐다. 놀랍게도 메신저는 자동 로그인 상태였다. 대화창 상단에 정세아라는 이름이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지난번처럼 미루면 안 돼. 알아. 수면제 구해놨어. 보험금 처리만 되면 너랑 우리 아들 곁으로 갈게. 수지는 표정을 굳힌 채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봉투와 서류철이 나왔다. 그중 하나는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가입 시점은 사고 나기 불과 한 달 전. 수익자는 한정우. 다른 서류에는 정우와 정세아의 공동 서명이 찍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폴더 속 회의 녹음 파일을 열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건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운전대는 내가 돌릴게.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여야 해. 보험금 받기 전까진 절대 합치면 안 돼. 당신 어머니도 동의했어.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이제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복수할 이유도 방법도 생겼다. 그때 웰패드에서 남편 차 입차 알람 메시지가 떴다. 1245번 차량 입차. 남편이 돌아왔나 봐요. 서둘러 나가야겠어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현관 쪽을 가리켰다. 수지는 서류와 노트북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휠체어를 돌려 부드럽지만 빠른 속도로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주차장 램프를 타고 정우의 차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차반 대방향으로 휠체어를 돌려 기둥 뒤에 주차한 차로 돌아왔다. 아슬아슬한 탈출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는 내가 깨어난 사실을 아직 모른다. 그날로부터 이틀 뒤 병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시계 바늘은 아침 8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시간 정우가 출근 전 잠시 들르는 건 변함없는 습관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다. 양복의 어두운 넥타이,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는 곧장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이젠 좀 죽어. 깨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 그게 모두를 위해 좋으니까.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칼날처럼 귀를 베었다. 나는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우는 짧게 시계를 보더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그녀는 내 눈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고개를 숙였다. 따라가. 정우. 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준비하고 내 몸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멀찍이 정우의 검은 승용차를 확인했다. 정우가 차에 오르자 수진도 병원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를 뒤따랐다. 정우의 차를 뒤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고층 아파트 단지였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었다. 정우의 검은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수진은 조심스럽게 일정 거리를 두고 뒤를 이었다. 지하 2층, 회색 기둥 사이로 정우의 차가 멈췄다. 우리는 기둥 뒤에 차를 세운 채 사이드미러로 그를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먼저 나왔다. 세련된 코트를 걸친 그녀 정세아였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정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아빠, 그 한마디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가슴을 쳤다. 정우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 표정엔 어떤 가식도 없었다. 따뜻하고 익숙한 미소였다. 정세아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가방을 정우에게 건넸다. 그녀와 정우의 손끝이 스치자 둘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부부나 다름없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정세아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기둥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내 손이 떨렸다. 아이가 부른 아빠라는 한마디, 그리고 시어머니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모든 걸 확신했다. 그들은 이미 한 가족이었다. 내가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주차장에서 본 장면은 내 가슴 깊숙이 불을 붙였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채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증거는 이미 일부 확보했고 목격도 했다. 남은 건 타이밍이었다. 내가 의식을 회복한 걸 안 이후 수지는 그동안 병실 안에서 함께 간단한 재활운동을 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팔을 들어올리는 연습. 다리는 아직 무거웠지만 몸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꼈다. 움직임이 조금씩 돌아오자 마음도 단단해졌다. 이걸 경찰에 바로 제출할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정우가 내 상태를 전혀 모르는 지금이 가장 유리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또 병실에 들렀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나는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없는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쾌감이 일었다. 내가 한 수 위라는 확신. 정우가 떠난 뒤 수지는 나를 병원 옆 작은 회의실로 옮겼다. 그곳에는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이영호. 대학 시절 친구 남편이자 변호사였다. 수진 씨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형사 사건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공모 입증은 부족합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부족한 건 내가 채우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완성됐다. 그날 오후 수진과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다시 갔다. 이번엔 정우와 정세아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이의 아빠라는 목소리, 시어머니의 미소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남겼다. 이제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온 듯했다. 정우를 무너뜨릴 카드,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 정세아의 허물까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시어머니 집 식탁에서 휴대폰을 열어 무표정하게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거기엔 병원 근처 CCTV 캡처 사진이 떠 있었다. 혜진, 깨어난 거냐? 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을 조금 앞당기자. 나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다. 그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우가 계획을 앞당기자고 말한 그날 밤, 나는 병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가 어떤 수를 써올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다음 날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 김준호가 내 병실로 들어왔다. 차분한 눈빛에 그는 몇 달 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차트를 확인하는 틈을 타 손가락으로 시트를 움켜쥐었다. 김준호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커튼을 닫았다. 지금 제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준호의 표정이 놀람에서 곧 단호함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진 간호사가 뭔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나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짧은 단어들을 내뱉었다. 남편, 사고, 일부요. 그 한마디에 김준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그더니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의사도 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짧고 끊긴 말로 천천히 온 힘을 다해 정우와 정세아 그리고 시어머니의 관계와 보험금, 살해 시도까지 전부 전했다. 김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깊게 숨을 내쉰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 상태 보고를 일부러 늦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면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죠. 그 말은 곧 나에게 생존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편은 수진만이 아니었다. 의사까지 합류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들의 패배를 뜻할 것이다. 그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다. 정우가 늘 하던 것처럼 들어왔지만 오늘은 다른 공기가 흘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눈을 똑바로 그에게 맞췄다. 순간 그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놀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죽어줘야겠어. 정우는 침대 옆 생명유지장치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다.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규칙적인 삑 소리가 점점 위태롭게 들렸다. 기계 전원을 끄고 다급하게 혜진의 목을 조르려 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다. 한정우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 2명이 다가와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정우는 몸부림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오해야. 난 그런 적 없어. 여보, 오해야. 난 당신을 살리려고 한 거리고. 당신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당신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 그날 나를 죽이지 못한 거야. 나는 그날에 살아있는 증인이고 증거니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한 채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같은 날 낮 도심 한복판의 고급 백화점. 시어머니, 정세아, 그리고 어린 아들이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정세아는 아들의 코트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윤세아 씨, 살인미수 공모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다. 정세아는 경악한 표정으로 형사들을 바라봤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다. 명품 매장의 반짝이는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병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잘 참으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수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때 김준호 의사가 들어왔다. 제 덕분이란 말은 안 해주나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알았다. 수진과 김준호가 오래된 연인이라는 걸. 사건 내내 그들이 보여준 호흡이 괜히 좋은 게 아니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실 우리 엄마 기억하세요? 예전에 사모님 사업 시작할 때 급히 수술비 필요하던 직원이었어요. 처음 눈을 뜨고 바로 알았어요. 엄마를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착하고 용기 있고 당차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오후에 엄마가 사모님 보고 싶다고 오시겠대요. 그때 일 너무 감사했다고. 어머 정말? 아니야, 이젠 수진 씨가 내 은인인데. 하아. 세 명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제법 혼자 걸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영호 변호사. 그는 사건 이후 찾아와 말했다. 그 계약서 기억하죠? 정우가 처음 사업 확장할 때 전 그때부터 수상했어요. 그게 이번 사건 증거의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인연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려
나를 살리고 진실을 드러냈다. 나는 병실 창문 너머로 초겨울 햇살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창밖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그리고 고요 속에 따뜻한 온기가 번졌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